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문건이 추가로 공개되면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네,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 국회 그리고 언론까지 쥐고 흔들려 한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관련 내용 최영일 시사평론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해서 대법원이 미루고 망설였던 추가 공개 문건, 미공개 문건들이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먼저 어제 공개된 문건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이게 뭐 너무 방대해요. 어마어마합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하나씩 짚어보죠. 196건의 문건이 어제 추가 공개됐습니다. 네. 전체 파일은 우리가 알다시피 410건 추가 공개로 이제 완료가 됐던 거고요. 저 안에 핵심은 상고법원 설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설치에 올인했다. 총력전을 폈다. 그러다 보니까 총력전을 피려다 보니 입법부, 국회에 법사위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절차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었고요. 또 이제 별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있었는데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의원들에게는 채찍 전략을 씁니다. 이 어떤 재판에 불이익을 주거나 고립화시키거나 압박하는 전략을 쓰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서기호 전 의원이 이제 거론이 됐죠. 또 다른 의원들, 유력 의원들에 대해서는 여야를 망라하고 맞춤형 로비를 펼칩니다. 그 전개 양상을 보면 의원의 지역구 관련된 현안, 거기에 뭔가 이 법원 관련 시설을 유치해주면서 공약과 연계를 시킨다든가 아주 절묘하게 제가 보기에는 이 사찰이라든가 탄압, 압박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정원의 모습을 과거 나쁜 의미의 국정원의 모습을 보는 것 같고요. 맞춤형 로비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정도 되면은 거의 로비스트 기업의 수준 아닌가. 국내에선 로비가 이제 아직 불법입니다만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치밀한 전략을 짜서 전개를 했던 정황들이 196개 문건에 아주 낱낱이 담겨 있었는데 어젯밤 오늘 아침 이 국민들이 공분하는 건 한 가지 대목이죠. 뭐냐면 이겁니다. 전 자기 부정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 국민들이 이기적인 존재다. 왜 이기적인 존재냐면 내 재판은 대법원까지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가 3심제를 채택하고 있고 이거는 최종심까지 가는 것은 재판을 하는 국민의 권리예요. 피고든 원고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 올라오면 이기적인 것이다. 그럼 대법원은 왜 존재하는 겁니까? 노는 조직입니까? 월급은 왜 받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국민들을 이기적인 존재로 전락시키면서까지 대법원이 얻고자 했던 것은 무엇인가? 정말 강한 물음표가 찍히는 그런 대목도 나왔습니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핵심은 상고법원 도입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단순히 의원 성향을 분석한 게 아니라 의원들의 특징, 공약, 지역 현안 이런 것들까지 다 분석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대법원에서 상고법원 설치에 대한 어떤 목적이 있었으면 개별 의원들한테 이 상고법원의 취지가 이렇고 이런 장점이 있고 법률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설득하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그걸 넘어가서 개인 의원에 대한 무방기적인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특징, 공약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지역 현안까지 상세히 정리를 해서 어떻게 설득할 건지를 굉장히 집요하고 계획적으로 이게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사실은 좀 권한남용이라는 부분, 개인정보 침해라는 부분, 그리고 나아가선 사찰 문제까지 거론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것이고요. 특히 이런 법원행정처가 이런 일을 하라고 만든 곳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행정권에 대한 어떤 권한남용, 그리고 인력에 대한 낭비 이런 것들이 문제가 지적이 될 수 있는데 거점위원이라고 해서 특정 국회의원을 선정하고 그 사람이랑 친한 사람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그 사람이랑 친분이 있는 변호사, 국회의원, 다른 지인들까지 거론하면서 어떻게 설득할 건지를 전방위적으로 로비를 계획을 한 부분들도 발견이 되고 있고요. 특히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설득한다 이런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정상적인 통로로 이것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대법원이라는 것은 법을 다루는 거고 공정하게 어떤 그 사법행정권을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잘못된 어떤 악습인 정보기관 예를 들면 기업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 그런 양태를 보이고 있어서 사법부가 과연 이런 일까지 관여를 해야 되고 이런 수준으로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했어야 되는 것인가라는 국민적인 불신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특히 지금 모든 문건이 공개된 게 아니라 일부 문건은 비공개된 상태입니다. 내용은 뭐 명예훼손의 예, 예.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은 더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생각이 돼서 법원이 개인에 대한 어떤 성향까지 분석하고 성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사찰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예. 이런 개인정보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런 문건을 작성했다. 이게 좀 놀랍지 않나 싶습니다. 예. 어쨌든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서 입법부인 국회에 이제 국회의원들을 네. 접촉하고 로비를 시도했던 정황이 드러난 건데 이것 외에 이제 법무부 또 그리고 청와대를 상대로 한 로비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죠. 네, 드러났죠. 일단 이것은 뭐 어느 정도 정황은 이전에 나왔던 사안입니다. 뭐냐면은 이 양승태 사법부에서 2015년부터 그전에는 받지 않던 특활비가 생겨나잖아요. 예. 특활비를 적지 않게 챙겼는데 2015년 7월부터 12월까지 양승태 대법원장의 특활비가 2배에서 3배까지 올랐었어요. 예, 이게 예. 어느 시점이냐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독대하고 나서부터였다. 네. 이렇게 전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떤 딜을 했을 것인가? 지금 이 손 변호사님이 굉장히 착하세요. 계속 설득이라는 표현을 쓰고 계신데 예. 제가 보기엔 설득이 아니고 거래입니다. 왜냐하면 주고받았기 때문에요. 근데 이것이 위법적으로 주고받았을 정황이 짙은 거죠. 예. 왜냐하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스스로도 당시의 사법부 스스로도 형사사건으로 비화될 가능성까지 미리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검찰 수사가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 추가 물건을 더 내놓으라고 할 텐데 이 물적 자료를 어떻게 내놓지 않을 방법이 있을까?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이유까지 궁리했던 대목들이 문건으로 조목조목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찌 보면 위법하다는 걸 알면서도 이러한 불법적인 거래를 시도한 정황이 전방위적인데 네. 말씀하신 대로 이 강제징용 노동자에 대한 일본의 전범 기업에 대한 이제 어떤 손해배상 소송 예. 이것을 빌미로 외교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개인 피해자들의 정말 억울함을 묻어버리고 전 설마 했는데 위안부 문제까지 튀어나오지 않았습니까? 어찌 보면 이제 박근혜 정권의 코드에 맞추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시도들을 했던 것이 나오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법무부, 외교부, 뭐 기타, 지자체 여러 군데 학연과 지연을 동원해서 판사가 로비스트가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접촉에 최전선에 내몰기까지 했다. 이런 대목에서는 예. 이건 전 사법부의 정체성을 넘어선 괴물 집단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장 심각한 표현은 사법부의 청와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터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 사실은 네. 사법권의 독립은 법원에서 주장해야 되는 것이고 본인들이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상고법원이라는 여러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법원에 정치권의 영향력 우리가 길 터주겠다. 예. 이게 과연 지금 우리 시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이고요. 네. 특히 청와대를 설득하기 위해서 그 BH 설득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뭐 박지원 의원의 일부 유죄 판결이라든가 원세훈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그러니까 구체적 개별 판결의 내용을 거론하고 있거든요. 예, 예. BH를 설득하기 위해서 개별 사건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이걸 직권남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재판의 방향을 설정해서 이런 판결을 얻고 나서 활용한 것인지 아니면 개별 사건의 독립성을 유지해 주되 그 나중에 그 사후 결과를 가지고 설득을 하려고 했는지는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국민들은 의혹을 가집니다. 본인들이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별 사건까지 개입을 해서 윗선에서 아래 일선 판사들한테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 아닌가. 네. 이런 영향력은 어떤 판결이라도 믿지 못하는 사법 불신을 초래하거든요. 지금 네. 법원에서 여러 가지 영장도 기각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 한들 국민들이 이 사법농단의 실체가 이렇다, 수사의 결과가 이렇다, 재판의 결과가 이렇다 믿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우리가 그동안 사법부의 독립은 정말 최고의 어떤 가치로 유지돼야 된다고 하는데 스스로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시도를 했다. 네. 그것도 상고법원이나 일정의 어떤 법원의 어떤 이익과 결부된 정책 때문에 개별 사건에 대한 국민의 어떤 권익도 보호하지 않고 특히 검찰을 설득하기 위해서 영장 없는 체포를 확대하겠다라는 제안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국민의 여러 가지 기본권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 이것도 망각하고 여러 가지
말씀하신 거래를 시도했다라는 예.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반성해야 되고 국민들한테 사죄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문건을 공개했다라고 해서 법원이 할 일을 다 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국민들한테 사죄할지 이런 모습이 없어서 굉장히 개탄스럽습니다. 예, 이 사법정책의 방향이 아니라 일선 법원에서 법관들이 독립적으로 내놓을 판결의 방향성에 대해서 언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파장을 좀 피하기 힘들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앞서서도 전해드렸지만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서 박근혜 청와대의 입맛대로 움직였다. 이런 내용을 여러 번 전해드렸습니다. 뭐 탄핵 정부 때는 이를 대비한 재판 지침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보시다시피 이 하야가 임박했다. 네. 그럼 이 대통령이 하야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권좌에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사실 그 당시에 이 촛불광장에서 하야를 초기에는 많이 외쳤었죠. 근데 하야를 사실상 이선 퇴진이라고도 불렀는데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거부를 했습니다. 탄핵 정부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법원의 전략은 자, 정치는 좀 진보, 경제 노동은 보수. 이런 어떤 스탠스를 이제 정하는 중도층에 대한 분석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국민 성향 분석과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4차를 위한 전 단계로 지금 민심 동향을 추적하고 분석했다. 이 요새 기무사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 어찌 보면 사법부도 유사한 작업들을 했다. 정보 분석 작업을 했다. 수집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이제 네. 재판에 있어서 일정 정도 정치적인 판결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내부의 의지를 결심했다. 그것을 문건으로 기록으로 남겼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BH 청와대와의 어떤 거래 시도에 있어서 아까 이제 앵커분께서 처음에 말씀하실 때 이게 입법 어찌 보면 행정 위에 올라가서 쥐고 흔들려고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거보다 더 나쁜 전략이에요. 아주 비굴한 전략인 것이 정치 권력에게 우리를 쥐고 흔들어 주세요. 우리 국가 체계는 삼권 분립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입법, 행정, 사법인데 네. 사법이 우리는 정치 권력의 신여가 될 테니 우리를 좀 마음대로 부려주십시오 하는 형태로 이게 우리 국가 체계를 한 축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그래서 제가 자기부정이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예. 그러한 부분들이 조목조목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최영일 평론가가 이제 앞서서 이제 얘기를 시작하면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국민들이 이기적이다라는 그 표현도 이제 문건에 나온단 말이죠. 네, 문건에 이 나오죠.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런 표현이 나온 겁니까? 일단은 이제 국민들에 대한 어떤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반 국민들은 이 상고법원 도입과 관련해서 내 사건은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예. 대법관이 그 업무 부담이 많은 것은 대법관이 높은 보수와 사회적인 지위를 부여받고 있으니까 그건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우리 헌법에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대법원에서 3심까지 재판받을 권리가 있는 겁니다. 이런 권리를 이기적인 행동이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 사실 국민에 대한 어떤 존중이나 헌법의 재판 청구권에 대한 기본 청구권에 대한 그 개념이라든가 인식이 굉장히 부족했다. 그리고 예. 이런 행동이 관존민비다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법원 판사 또는 판사들의 어떤 지나친 우월의식, 우리는 국민들보다 훨씬 우월적인 존재이고 여기에서 또 이런 표현도 쓰거든요. 법조인들은 굉장히 이성적인데 국민들은 이기적인 존재다. 그러니까 국민들을 좀 비하하는 시각, 예. 이것들이 역력하게 이 문건에서 드러나고 한다면 국민을 존중해서 국민의 어떤 이해관계나 요구나 이런 것들을 공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은 어떤 자신의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 의견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비하하고 이런 내용들이 문건에 들어갔다고 해서 굉장히 심각하고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은 당연히 대법원까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예. 그걸 이해 못하는 법원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예. 같고요. 근데 저렇게 이제 쓴 것은 결국은 이제 대법원이 처리해야 할 사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상고법원을 도입을 해야 되는데 국민들은 대법원까지 재판을 받기 원한다. 그러니까 상고법원을 도입하자. 이런 얘기로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법원까지 재판을 받아야 되는 국민들을 설득하려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는 예. 논리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저런 설명을 하면서 결국은 국민들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상고법원이 생겼을 때 이 장점을 국민들한테 알려줘야 된다. 뭐 처리 시간이 단축된다던가 판결문이 좀 더 자세히 나올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국민에 대한 여론을 어떻게 돌릴
것이냐를 분석하면서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국민들은 이기적인 존재다. 예. 많은 국민들 상처받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도 재판 받으려고 뭐 그 재판기에 줄 서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국민들을 조금 존중하고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예. 지금 이 여러 가지 나온 문건의 핵심은 그런 겁니다. 사법부는 사법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정무적인 판단을 했다. 우리 판사들은 판결을 내릴 때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하도록 되어 있지 정치적인 사회적인 고려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게 독립입니다. 개별 사건에 해당 법관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권력이자 권위인 게 독립적인 재판을 해야 되는데 예. 대법원 자체가 정무적인 판단을 해왔다. 실제로 지금 이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으로 앞으로 그럼 하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진보적인 판결을 내려야 된다. 특히 집회 시위 분야에서 실제로 개별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맞습니다. 백남기 사건에서는 부검영장을 발부하기도 하고요. 예. 여러 가지 집회 금지 통고, 뭐 가처분이나 소송이 이루어졌는데 그 부분도 넓게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로 판결을 내렸거든요. 이게 법과 양심이 아니라 사회적인, 정치적인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판결의 결과가 좌지우지된다. 이게 사실은 저는 좀 믿기 어려운 예. 내용들입니다. 예. 상고법원이 대체 뭐길래 약간 이런 의문도 듭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법관의 입장에서 상고법원에 이렇게 집착한 이유가 뭔지 이걸 또 자, 짚어보고 이런 싶어요. 거죠.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3심제죠. 이 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을 받고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면 상고를 합니다. 그럼 이제 이 2심 고등법원에서 판결을 하죠. 그리고 그것도 문제가 있다. 그럼 최종심 3심인 대법원 판결을 받는 건데 그럼 더 이상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물론 특이한 경우에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하면 다시 고등법원에 와서 재판을 한 번 더 받고 올라가기 때문에 최장 5번까지의 재판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최소한 기본적으로 3심제는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법원이 좀 일이 덜 왔으면 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근데 대법관의 숫자는 제한돼 있는데 1심, 2심 거쳐서 최종심까지 많은 재판이 올라오다 보니까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한 업무들은 상고법원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대법원의 역할을 이쪽에서 다 처리하고 특수하게 이건 정말 대법원에서 처리할 일들을 추려서 따로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예. 제4의 법원이 하나 더 생기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법조인들 일부가 반대할 때, 이 아까 의원들도 반대할 때 위헌적인 발상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헌법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3심제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데 상고법원이라는 게 뜬금없이 등장을 한단 말이죠. 편의성이 있을 수도 있으나 예. 그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럼 개헌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들이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이제 로비로 풀려고 하고 다른 편법으로 풀려고 하다 보니까 자 그럼 대법원에 일이 많이 몰린다. 재판이 많이 온다. 대법원은 어차피 대법관들은 재판을 하는 판사분들입니다. 그중에 제일 상위 법원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쉬운 방법은 뭐예요? 대법관의 숫자를 늘리는 거잖아요. 전 여기서 본질이 호도되는 게 뭐냐면 대법관의 수를 늘리게 되면 진보적인 대법관들이 들어올 위험성이 높아진다. 대법관의 수를 소수로 유지하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선민의식, 엘리트주의,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어찌 보면 보수적인 지금 현재의 성격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순혈주의라고나 할까요? 매우 잘못된 발상에서 비롯되다 보니까 예. 상고법원이라는 사실은 헌법에는 등장하지 않는 새로운 조직을 옆에다 하나 만들어 놓고 이를 그쪽으로 밀어버리려고 했던 것 아니냐. 예. 그러면서 지금 그럼 대법관들은 뭘 이제 딜을 하려고 했냐면 외교부와의 관계를 매끄럽게 만들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강제징용 노동자라든가 위안부들의 그 어떤 정말 피 섞인 울음을 억누르면서 뭘 했냐면 자, 왜 우리 해외 파견이 없어진 거지? 주미 대사관, 주 오스트리아 대사관 과거에 이 법관들이 나갔는데 그 자리 다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고위 법관들이 해외 나갈 땐 의전 좀 더 고급화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지역적인 문제에 대해서 법관 복지를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이런 것들을 활용한 것 아니냐? 그럼 이 법원이라고 하는 것, 사법부의 본질은 호도돼 버리고 예. 어찌 보면 일을 줄여놓고 본인들은 호사를 즐기려고 했던 예. 것이냐 이런 국민적인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예. 거죠. 이제 어쨌든 뭐 상고법원 도입을 하게 되면 사법부가 그만큼 좀 힘이 세지고 또 판사들의 수도 그만큼 늘어날 텐데 말이죠. 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서 저희가 살펴봤지만은 국회와 또 법무부 또 그리고 청와대를 향해서 로비를 시도하려 한 흔적이 지금 드러났고요. 이러한 이제 상고법원 도입을 이제 추진하기 위해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일보를 통해서 이런 여론을 환기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었죠. 우호적인 그 기사나 칼럼이나 보도가 그 양산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한 흔적, 그리고 거기에 결부된 광고비를 이제 다액을 책정을 해서 집행하는 계획, 이런 것들이 문건에 확인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 일간지뿐만 아니라 여론조사를 하는데, 여론조사의 수법, 몇 %까지 나오면 뭐 여론조사를 중단한다, 지역별로 배당을 해야 된다, 이런 여론 조작의 흔적까지 나타나기 때문에 사법부가 이제 언론사와 좀 결탁을 해서 이런 여론을 바꾸려고 한 것이 아니냐, 무리하게, 이런 문제도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일단 뭐 언론 뭐 전방위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법원행정처의 예산이라는 건 적정하게 집행이 돼야 되는데, 이런 여론을 바꾸기 위해서 과다한 또 예산을 집행한 것은 아니냐, 이런 문제도 지적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적절하다. 그 수준이 어떻게 보면 언론사의 어떤 논조를 바꿀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느냐, 이런 것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봐야 되긴 하지만 국민들은 당연히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이 진보 보수 매체 성향에 따른 맞춤형 대응 전략 과 네. 관련된 내용까지도 담겼다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이게 미디어 전문가들이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매체별 이 특성들을 다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양승태 사법부의 이 아주 특이한 점이 뭐냐면, 판사들의 성향도 내부에서 분석을 하고요. 네. 이게 뒷조사다, 사찰이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고, 국회의원들의 성향도 분류를 합니다. 지금 상고법원에 찬성해 줄 수 있을 사람, 중도적인 성향, 아주 극렬하게 반대하는 입장. 근데 아까 반대 입장을 하나 살짝 더 말씀드리면, 이게 빠졌는데, 상고법원이 생기게 되면은 법관들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수 있겠죠. 네. 일자리 창출이 되겠죠. 그런데 이 반대하는 의원들, 이 법사위 내에서 5명이 반대한 인물들을 따로 대응 전략을 빼는 문건이 등장을 했는데요. 왜 반대를 했냐면, 대법관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칩니다. 우리가 가끔 보지 않습니까? 예. 문제가 드러나면 스스로 물러나기도 하고, 네. 상고법원은 인사청문회가 없는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대법원의 역할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관을 해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재직하게 되는 법관은 대법관처럼 까다로운 절차로 가지가 않아요. 대법관들은 탄핵되지 아니하고는 그 직에서 물러나지 않습니다. 아주 강력한,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합니다만, 철밥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상고법원은 그와 다르단 말이에요. 인사 이 절차 자체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유리함을 사법부에서 인적 자원들을 관리하는 데 가질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국회에서 일부 좀 까다로운 이제 법사위원들이 반대를 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디어를 통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펼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조선일보는 아예 홍보 파트너라고 명시를 합니다. 네. 10억 원의 예산을 책정해서 함께 공동 사업으로 집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건 뭐냐면요, 대피를 해줍니다. 대피를 해줄 수 있습니까? 언론이? 광고면 모르겠습니다. 광고는 예. 카피라이팅을 할 수 있지만, 이 기고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피를 해준다. 이런 면에서는 좀 전 심각성이 예. 등장하고요. 그와 또 결이 좀 다르거나 성향이 다른 매체들은 그 매체별로, 사실은 이 매체 안에 우리 앵커 두 분이 지금 계시지만 앵커의 이름도 등장을 해요. 네. 그러면서 의사 타진을 해서 상고법원에 대해서 이 앵커는 상당히 좀 우호적인 입장으로 전향해 줄 수 있을 것 같음 등등의 노트가 달린다고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 아닙니까? 네. 저는 일반 기업에서 이 정도 대관 업무를 하면 정말 좀 이 위법의 경계를 아슬아슬 넘나드는, 그러니까 우리가 대관 업무와 로비가 혼용돼 있기도 한데, 그런 일들을 사법부에서 저질렀다는 점에선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어제 발표가 된 196개의 미공개 문건, 법원행정처는 사법권 남용과 관련이 없어서 공개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막상 들여다보니까 오히려 더 재판 거래와 관련한 유력한 증거가 되지 않나 싶은데요. 앞으로의 검찰 수사 방향에 또 다른 전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